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클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장터에서 종종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늘 그렇듯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물건들과 그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라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장 커다란 호박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호박을 보세요. 단순히 스프나 파이를 만들기 위한 재료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관중들은 갸우뚱하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호박은 마법의 호박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웃음을 터뜨리자 아리스토클레스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호박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목적을 찾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깊게 고민했죠. 그는 잠시 멈추고는 말투를 바꾸어 호박의 목소리를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호박즙이 되기 위해 태어난 걸까? 아니면 따끈한 파이의 일부가 되어야 할까? 아니지. 어쩌면 멀리 나아가 화려한 등불로 반짝일 수도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호박은 동화 속 마법사처럼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등불이 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호박은 동네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호박을 조각해 아름다운 등불을 만들어 거리 곳곳에 두었고, 호박은 자기가 그렇게도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고 크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클레스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호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과 목표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인가요?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짧은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이후 각자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클레스의 유쾌한 철학 강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존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과 함께 자라왔지만 언제나 그 이상 무언가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그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존은 흔히 외톨이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존이 미래 자유론에 관한 책을 읽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당연히 시골 마을의 주민들은 이 자유론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흥미를 느꼈고 존에게 그 개념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존은 이를 기회 삼아 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미래 해악 원칙을 바탕으로 그의 자유론을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설날 존은 자신의 소박한 농가가 아닌 마을 회관의 작은 단상 위에 서서 느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과 미래 철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늘 이 마을에서 벗어나더 넓은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틀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밀의 자유론을 알게 되었죠. 밀은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 이어갔습니다. 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악 원칙이라고 하죠. 드넓은 들판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거나 옛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는 것, 모두 우리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가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존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는 농사를 짓는 대신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전통 음식을 현대화하고 싶어 하죠. 이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들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한 마을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존, 너는 이 마을을 떠나겠다는 것이냐? 우리에게 조언하지 않고 말이다. 존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마을에 머물 것입니다. 제 자유는 여전히 이곳에 있으며 다른 이들의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유로운 선택과 새로운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치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존이 생각에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며 그 속에서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커져갔고, 마을은 더욱 활기 있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래 자유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서로의 자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의 생활이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라 느끼며 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긴 채로 오늘도 변함없이 마을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숲속에는 아주 독특한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이데 아빅이었고, 여긴 사람들이 매일같이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그
진정한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는 곳이었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강한 신념을 품고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며 진정한 모습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마을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완벽한 고양이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을의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들은 각자 다른 점이 있지 않소? 이 고양이가 귀여워 보여도 저 고양이가 좀 더 영리해 보여도 말이오. 그러나 이 고양이들은 모두 이데아 세계에 있는 완벽한 고양이의 그림자에 불과하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고양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 집 고양이는 아직 알람을 못 맞춰서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는데 완벽한 고양이는 어떤 아침에도 정확히 제 시간에 일어날 거야. 라던가 내 고양이는 생선을 싫어해서 투덜거리는데 완벽한 고양이는 모든 생선을 맛있게 먹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중 마을에 사는 한 장난꾸러기 소년 토토가 말을 꺼냈어요. 이데아 세계의 완벽한 고양이는 대체 뭘까? 우린 이 고양이를 이곳으로 데려올 수 없을까? 그의 농담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후 마을 전체에선 완벽한 고양이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주민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 완벽한 고양이를 상상하며 서로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피라미드를 쌓듯이 고양이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나갔어요. 또 어떤 이들은 실제 고양이와의 생활 속에서 그리움을 느끼며 매일같이 일기를 썼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논의를 펼쳤고 완벽한 고양이는 그저 이상형일 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논의를 통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각자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데아에 대한 긴 여정은 결국 우리의 현실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마을 사람들에게 실제와 이상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었고 결국 일상의 작은 것들이 가진 가치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을 쫓기보다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말이죠. 그렇게 이데아빅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토록 찾던 완벽함이 이미 곁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며 웃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의 사랑방이 있었다. 이 사랑방은 무명의 골목길을 모퉁이로 돌면 나타나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모이는 철학자들은 매일같이 세상사를 논하며 지혜를 탐구하는 데 열중했다. 여기서 오늘 소개할 우리의 주인공 니코스라는 젊은 철학자도 만날 수 있었다. 니코스는 아카데미의 동료들 사이에서 도지극히 평범한 철학자였다. 어느 날 니코스는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사랑방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무척이나 흥분했고 소크라테스에게 꼭 한 번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었다. 그날 저녁 사랑방은 니코스를 포함한 많은 철학자들로 붐볐고 소크라테스는 그 특유의 엄숙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니코스를 포함한 몇몇 젊은 철학자들과 둘러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니코스는 참을성이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바로 끼어들며 엄청난 열정으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모든 정치 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 체제라고 믿습니다. 독재는 어리석고 군주제는 구식이죠. 소크라테스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그렇다면 니코스여, 민주주의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니코스는 잠시 멈칫했다. 장점은 많았지만 단점을 잘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열거할 뿐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니코스 스스로 모르는 부분을 헤아리게 만들었다. 군주제도 어리석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니코스는 멈춰 서게 되었다. 그는 알아차렸다. 그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니코스는 소크라테스의 미소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의 무지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니코스는 무지의 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날 이후 니코스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토론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배웠다. 사랑방의 친구들은 니코스가 점점 더 진정한 철학자로 변모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니코스는 아테네의 뛰어난 철학자로 인정받았으며 그는 언제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되새기고 이 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인들에게 지혜를 나누고자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지가 아니라 무지의 질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